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6명이 참석했는데요.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표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지만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이 통과됐죠. 국힘은 전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서 법 통과를 막았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무마했고 끝끝내 머릿수로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과 경제계에서 극구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왜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지 오늘의 지그라이프와 함께 알아보시죠. 노란봉투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이 사용자란 고용주, 통상 기업을 뜻하죠. 기존 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한정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했습니다. 하청기업의 직접 고용주가 아닌 원청기업도 법적으로 사용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조 가입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노동자 및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했고요. 노동쟁의도 기존 근로조건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조건이라는 건 보통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을 뜻하죠. 원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해고, 안전보건, 근무환경과 같은 각종 근로조건을 명분 삼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파업을 해서 사용자가 손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노조가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대놓고 불법행위를 벌여서 손해를 입힌 경우만 제외하고 말이죠. 내용만 봐서는 온전히 노동자의 편에 선 법안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경제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계는 균형에 맞게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 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행법상에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은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다 쓸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 원청기업이 자회사나 다른 하청업체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마저도 제한이 걸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파업을 해도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 한 자동차 회사가 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서스펜션 장치를 하청업체한테 받아서 완제품을 만든다고 해보죠. 근데 갑자기 하청업체가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근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체 인력도 투입하지 못해 차에 달 서스펜션 장치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품 생산과 판매 계획엔 차질이 생기겠죠. 근데 하청업체가 어디 하나 둘인가요? 하청업체 근로자 입장에선 이제 우리가 파업해버리면 원청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될 텐데 파업에 나설 동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너도 나도 파업을 벌이다 보면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경제계에선 이런 이유로 하청업체가 찔러보기식의 교섭을 요구한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대신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국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을 경우 노란봉투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든 법이 되레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이 선진국 수준의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는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 내세우는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내놓은 공동사용자 법리를 한번 보시죠. 이 법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동 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할 경우 모두 사용자로 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이 논리가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법리의 경우 명문화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MLRB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다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은 다시 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마다 유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해외 사례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1995년 일본 아사히 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 교섭 의무를 인정한 판례인데요. 문제는 이 판례가 생긴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란봉투법처럼 아예 법에 명시해서 굳어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설명한 정당한 노동쟁의 요건은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균형을 맞추고 있죠. 독일, 미국, 프랑스는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며 다른 근로자를 쓰는 대체 근로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노동자란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해외에서 더더욱 찾기 힘듭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를 먹여 살렸던 수출은 꺾였고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죠.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경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기업 활동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 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람 고용을 줄이고 로봇으로 현장을 대체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을 피해 해외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늘릴 것이란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